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골 마을의 비포장도로 위로 낡은 택시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덜컹거리는 차체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에어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였다. 택시 뒷좌석에는 허름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한 남자가 앉아 묵묵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태주였으며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천지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가난한 사위에 불과했다. 택시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멈춰서자 태주는 기사에게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다. 낡은 운동화가 메마른 흙바닥에 닿으며 자그마한 모래먼지를 피어 올렸고 등 뒤로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태주의 곁에는 그의 아내인 최윤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서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굳이 이런 차림으로 고향에 내려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최윤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모님의 성격이 깐깐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태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고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사실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가 지위나 재력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내의 가족들이 자신을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태주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시험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낯선 외지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개 중에는 윤아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지만 태주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이들이 더 많았다. 태주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하다는 듯 개의치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만 윤아의 얼굴은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가진 진짜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무시가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파란색 대문이 인상적인 윤아의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이미 중년의 남녀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윤아의 아버지인 최달식과 어머니 김순자는 목을 길게 빼고 사위가 타고 올 차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그들은 딸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에 내심 번듯한 사위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땀에 젖은 채 걸어오는 초라한 행색의 두 남녀뿐이었다. 김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태주의 낡은 운동화에서 시작해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바지를 지나 색이 바랜 티셔츠에 머물렀다. 기대했던 명품 정장이나 값비싼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고 손에는 흔한 선물 꾸러미 하나 들려있지 않았다. 김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고 최달식 역시 굳은 표정으로 헛기침만 내뱉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태주는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최달식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차는 어디에 두고 걸어오느냐고 물었다. 태주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대답하자 최달식의 미간에는 더욱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는 사위가 될 사람이 차 한 대도 없이 빈손으로 처가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찌는 듯한 더위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마당 한켠에는 낡은 경운기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구석에 위치한 계집에서는 묶여있는 누렁이가 낯선 이를 보고 컹컹 지저댔다. 김순자는 개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마치 태주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거칠게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태주의 눈치를 살폈지만 태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거실에는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고 낡은 벽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최달식은 상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태주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라이터불을 켜며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태주에게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쉬고 있으며 구직 활동 중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김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떠오다 말고 자리에 멈춰서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물컵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빈둥거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아가 황급히 나서서 태주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김순자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위의 잠재력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체면이었다. 그때 열려있는 대문 밖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동네 이장인 박 씨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왔다. 박 씨는 눈치 없이 큰 목소리로 유난의 사위가 왔다기에 구경하러 왔다며 거실 안을 기웃거렸다. 그는 태주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옆집 사는 조동철은 이번에 외제차를 뽑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다던데 비교가 된다며 넌지시 비꼬았다. 최달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인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이장의 말에 김순자는 더욱 화가 난 듯 부채질을 세게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을 서울로 유학까지 보내며 고생해서 키웠는데 고작 데려온 남자가 백수라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고 소리 높여 불평했다. 태주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불만을 경청했다. 그는 천지그룹의 회의실에서 수조원이 오가는 협상을 할 때도 지금처럼 냉정함을 유지했었고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사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이용해 이들의 태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얻어낸 환심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태주는 윤아가 난처해하지 않도록 식탁 아래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윤아는 남편의 단단한 손길에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상위에는 변변한 고기 반찬 하나 없이 밭에서 막 따온 채소와 된장찌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달식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태주를 향해 훈계를 시작하며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처가에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 당장 뒤뜰에 있는 돼지 축사를 청소하고 사료를 주는 일을 도우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손님으로 온 사위에게 도착, 첫날부터 마기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윤아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떻게 오자마자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항의했지만 최달식은 밥상머리에서 어디 여자가 큰 소리를 내느냐며 호통을 쳤다. 김순자 역시 옆에서 거들며 백수가 밥값이라도 하려면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태주는 조용히 밥을 한술 뜨고는 정중한 목소리로 내일부터 아버님을 도와 일을 배우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나 비굴함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당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주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좁고 퀴퀴한 공간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얇은 요 하나만이 덩그러니 깔려 있었지만 태주는 불평 없이 짐을 풀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두고 온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잠시 떠올렸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수행의 시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시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최달식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태주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에게서 풍기는 위험한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태주는 몸을 낮추고 담벼락 뒤로 숨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 매입, 강제와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이는 단순한 방문객들이 아님을 암시했다. 남자들은 잠시 후 검은 세단을 타고 사라졌고 태주는 그 차의 번호판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단순한 처가 방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이끌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형 폴더폰처럼 위장된 최첨단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당장 비서실에 연락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태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날이 밝으면 그는 천지그룹의 회장이 아닌 돼지치기 일꾼으로서 이 마을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른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구는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한태주는 군대 시절의 습관처럼 즉각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현실을 자각하게 했고 그는 짧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었다. 천지그룹의 회장실이 아닌 처가의 좁은 창고방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그에게 생경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태주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문을 나서자마자 마당에는 이미 장인 최달식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달식은 사위가 늦잠이라도 잘까봐 벼르고 있었던 듯 문소리가 나자마자 혀를 차며 게을러 빠졌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일어나느냐며 밥값을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태주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차가운 지시뿐이었다. 최달식이 던져준 옷은 무릎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낡은 작업복 바지와 색이 바랜 셔츠였다. 태주는 아무런 불평 없이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흙투성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발에 맞지 않아 헐렁거리는 장화까지 신고나자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잠시 응시하다가 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나섰다. 부엌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에게 허락된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돼지 축사의 역한 냄새였다. 최달식은 앞장서서 걸으며 뒤뜰에 위치한 축사로 향했고 태주는 묵묵히 그 뒤를 따르며 주위를 살폈다. 축사에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축사 바닥에는 오물이 쌓여 있었고 돼지들은 배가 고픈지 꽥꽥거리는 소리를 질러댔다. 최달식은 축사 앞에 멈춰서서 구석에 놓인 삽과 리어카를 가리키며 오늘 오전 내로 이곳을 깨끗이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는 도시에서 펜대나 굴리던 놈이라 이런 일을 할 수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고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올라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태주는 삽을 집어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짧게 대답했고 그의 단호한 태도에 최달식은 흥미를 잃은 듯 쉼소리를 내며 돌아섰다. 혼자 남겨진 태주는 잠시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를 둘러보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계산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구역질을 하며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특수부대 시절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 돼지 축사를 치우는 일은 기업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거나 복잡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태주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망설임 없이 오물더미 속으로 걸어들어가 삽질을 시작했다. 그가 한창 땀을 흘리며 바닥에 쌓인 분뇨를 퍼내고 있을 때 유나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황급히 뒤뜰로 달려왔다. 그녀는 남편이 돼지 분뇨를 뒤집어 쓴 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입을 틀어막고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당장 삽을 내놓으라며 자신이 하겠다고 태주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태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당신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게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은 정말로 괜찮으니 들어가 있으라고 아내를 달랬다. 유나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너무 심하다며 울먹였지만 태주는 오히려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아내가 이 일로 부모님과 싸우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그녀를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유나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태주의 표정은 다시 냉철하게 변했고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는 점점 높이 솟아올랐고 축사 안의 온도는 찜통처럼 달아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태주의 온몸은 땀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그를 구경하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유난의 사위가 빚을 지고 내려왔다느니 서울에서 망했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다. 태주는 묵묵히 리어카에 분뇨를 가득 싣고 지정된 퇴비장으로 옮기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을 맑게 했다. 그는 이 단순 노동 속에서 오히려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고 오만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손으로 돼지똥을 치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그는 어떤 직업이나 노동도 하찮은 것은 없다는 진리를 되새겼다. 축사가 점차 본래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태주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았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태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축사 뒤편에 있는 수도가에서 장화와 장갑을 씻고 있었다. 그때 축사 뒤쪽으로 이어진 야산 경계선 부근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몸을 낮추어 잡목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어제 저녁 대문 밖에서 보았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고 손에는 도면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는 축사가 있는 땅을 가리키며 여기가 알받게 하기에 딱 좋은 위치라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최씨 노인네는 고집이 세지만 아들 문제로 빚이 좀 있어서 흔들면 넘어올 것이라고 대꾸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태주는 숨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더욱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황 사장님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마을 전체가 리조트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과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최달식의 땅은 개발 계획의 핵심 요충지여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데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하는 작전이 이미 세워져 있는 듯했다. 태주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짜 계약서와 이중장부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포착했다. 태주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이들이 단순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인어른이 사위를 구박하고 무시하는 답답한 노인이기는 했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땅은 유나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추억이 서린 곳이자 그녀의 뿌리이기도 했기에 태주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사내들은 잠시 후 지형을 사진으로 찍고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태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정보들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최달식은 깨끗해진 축사를 보고도 칭찬 한마디 없이 밥이나 먹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점심상에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태주는 군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유나는 미안한 마음에 생선이라도 한 마리 굽겠다고 했지만 김순자가 기름냄새 난다며 타박을 주는 바람에 그마저도 무산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최달식은 태주를 불러 이번에는 밭에 나가서 고추 따는 일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태주는 피곤한 기색 없이 바로 밭으로 향했고 더약볕 아래서 묵묵히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타고난 학습 능력 덕분에 금세 익숙해져 마을 안악들 못지않은 속도를 냈다. 밭에서 일하던 동네 할머니들이 그를 보며 피피피 혀를 찼지만 태주는 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넉살 좋게 웃어 보였다. 오후 늦게 유나의 동창이자 마을 이장의 아들인 박철민이 고급 세단을 타고 밭 근처를 지나가다 태주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철민은 유나를 짝사랑했던 인물로 태주를 라이벌로 여기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불쾌한 존재였다. 그는 차 창문을 내리고 태주를 향해 서울에서 뭐 대단한 일 하나 했더니 여기서 농사나 짓고 있냐며 비웃었다. 태주는 허리를 펴고 그를 응시하며 땀을 닦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침묵을 지켰다. 철민은 태주의 무반응에 약이 올랐는지 차에서 내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태주에게 다가와 거들먹거렸다. 그는 자신이 이번에 읍내에 큰 상가 건물을 올리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면 경비 자리라도 하나 내주겠다며 모욕을 주었다. 태주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철민은 태주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촌놈 주제에 자존심은 있다고 투덜거렸다. 철민이 돌아간 후 태주는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황 사장과 이 지역 유지들의 연결고리가 그려지고 있었다. 박 이장의 아들인 철민이 갑자기 큰돈을 만지게 된 배경에도 그 개발 사업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태주는 해가 질 무렵까지 밭일을 마치고 터질 듯한 허리와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육체적인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최달식은 마을 회관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집에는 태주와 유나 그리고 장모 김순자만 남게 되었다. 김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사위가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태주는 씻고 난 후 유나와 방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오늘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아까 들었던 사기 공모에 대한 이야기는 유나가 걱정할까봐 아직 꺼내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손을 주무르며 위로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다시 마당으로 나와 창고 뒤편에 숨겨둔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냈다. 그는 보안이 유지되는 전용 회선을 통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황 사장이라는 인물과 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단말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통화를 마친 태주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어닥칠 폭풍을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읍내에서 온 개발업자들이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최달식은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며 큰돈을 벌 기회가 왔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태주에게도 건달처럼 빈둥대지 말고 따라와서 짐이나 들라며 회관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태주는 장인어른의 맹목적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많은 주민이 모여 있었고 단상 위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황금개발의 대표 황만석이라고 소개하며 이 마을을 천지개벽할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달콤한 공약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홀려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태주는 군중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황만석을 차갑게 응시했다. 황만석의 얼굴은 어제 축사 뒤에서 엿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과는 달랐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황만석은 특별히 마련된 계약서를 꺼내들며 오늘 계약하는 분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선동했다. 최달식은 그 말에 혹해 제일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가려 했고 김순자 역시 옆에서 남편을 부추겼다. 태주는 급히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최달식의 팔을 잡으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태주에게 쏠렸다. 황만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태주를 노려보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고 최달식은 얼굴이 붉어져 사위놈이 주제넘게 끼어들었다며 쩔쩔맸다. 태주는 황만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황만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황만석의 눈짓을 받은 덩치 큰 사내들이 태주를 애워싸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마을 회관을 가득 메운 긴장감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웠고 험악한 인상의 건달들이 한태주를 애워싸자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최달식은 사색이 되어 사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황만석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눈앞에 닥친 일확천금의 기회가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며 태주를 탓하기에 급급했다. 태주는 건달들의 위협적인 눈빛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황만석은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너그러운 척 손을 들어 건달들을 제지하고는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는 젊은 사람이 의욕이 앞서서 오해한 것 같다며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다 같이 식사나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짜 밥과 술을 준다는 말에 언제 긴장했냐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회관을 빠져나갔다. 최달식은 황 대표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고 태주를 쏘아보며 너는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최윤아가 남편을 혼자 둘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김순자가 못 이기는 척 태주도 데리고 가자고 거들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내내 최달식은 태주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태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읍내에서 가장 큰 고깃집을 통째로 빌린 연 회장은 벌써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석에는 황만석과 이장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자리 잡았고 최달식 부부도 그 틈에 끼어 아첨을 떨고 있었다. 태주는 식당 구석진 자리에 윤아와 함께 앉았지만 그마저도 편안한 식사를 허락받지는 못했다. 잠시 후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박철민이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철민은 손에 든 양주병을 흔들어 보이며 오늘 술값은 자신이 낼 테니 마음껏 드시라고 호기롭게 외쳤다. 주민들은 박 이장의 아들이 성공했다며 박수를 쳤고 철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최달식이 있는 상석으로 다가갔다. 철민은 최달식과 김순자에게 넙죽절을 하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입이 귀에 걸릴 듯 좋아했다. 김순자는 철민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사위가 자네 반만 닮았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대놓고 비교를 했다. 철민은 짐짓 태주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며 저기 계신 분이 그 서울에서 오신 백수 남편분이냐고 비꼬았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킬킬거렸고 윤아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철민은 황만석과 잔을 부딪히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이는 두 사람이 이미 한통 속임을 암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철민은 술병을 들고 태주가 앉은 테이블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태주 앞에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처가에 왔으면 처남이나 다름없는 자신에게 술 한 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비를 걸었다. 태주는 정중하게 술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지만 철민은
억지로 술을 따르며 분위기 깨지 말라고 강요했다. 넘친 술이 태주의 바지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지만 철민은 사과 대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휴지 몇 장을 던져주었다. 그는 태주의 귓가에 대고 능력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굽혀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법이라고 속삭였다. 태주는 젖은 바지를 닦아내며 철민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서늘해서 철민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술 기운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철민은 허세를 부리며 태주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연회가 절정에 달하자 황만석은 다시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 도장을 찍으면 계약금의 2배를 현찰로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칠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고 주민들은 돈을 보고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최달식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찾으며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날이 날 기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순자 역시 옆에서 빨리 찍으라고 재촉하며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냐고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때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상석으로 걸어갔고 윤아는 놀라서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태주는 최달식이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계약서 위를 손바닥으로 덮어버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잠시 멈추라고 외쳤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황만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최달식은 사위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켰다. 태주는 계약서의 7조 사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영구히 포기한다는 독소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약사항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는 개발이 무산될 경우 위약금을 땅 주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논리 정연했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황만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박철민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서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실패하고 내려와서 세상 삐딱하게만 보는 루저라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태주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장인어른의 앞길을 막고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철민의 말에 동조하며 태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다. 최달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태주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고 짝하는 마찰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고개가 돌아간 태주는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인어른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원망 대신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최달식은 씩씩거리며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너 같은 놈은 내 사위도 아니라며 절연을 선언했다. 윤아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김순자가 딸을 잡아 끌어 태주에게서 떼어놓았다. 황만석은 건달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덩치들은 태주의 양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다. 식당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태주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식당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방금 일어난 소동을 안주삼아 태주를 조롱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탐욕에 젖은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었다. 그는 지금의 수모가 훗날 그들에게 더 큰 대가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밤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스치고 지나가자 태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식당 뒷문이 열리며 윤아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나와 태주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열했고 태주는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는 윤아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모님이 섣불리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윤아는 남편을 혼자 두고 들어갈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태주는 단호한 눈빛으로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약속했다. 유나는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끼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다시 식당 안으로 사라지자 태주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로 변했다. 태주는 어둠 속을 걸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고 그곳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태주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황만석과 박철민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지역 경찰서장과 군수의 비리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 중으로 천지그룹의 법무팀과 경호팀을 최달식의 집 앞으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했다.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즉각적인 실행을 보고했고 태주는 추가로 황금 개발의 자금 추적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골 마을의 사기극이 아니라 정관계가 얽힌 대형 비리 게이트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태주는 통화를 마치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는데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담뱃불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생각하며 전면전을 다짐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최달식이 결국 유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고 황만석은 쾌재를 불렀다. 박철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틀거리며 유나에게 다가가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지만 유나는 차갑게 거절했다. 철민은 유나의 손목을 낚아채며 내 남편은 이미 끝났다며 이제라도 자신에게 오는 게 어떠냐고 추잡한 언사를 내뱉었다. 유나는 철민의 뺨을 때리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소리쳤고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정적이 휩싸였다. 철민은 모욕감에 유나를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최달식과 김순자는 딸을 나무라며 박서방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유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밖에서 홀로 추위와 싸우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계약서에 찍힌 선명한 붉은 인주는 잔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주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박철민의 패거리들이 은밀하게 모여있는 창고를 발견했다. 그는 창고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계약이 완료되면 다음날 바로 불을 질러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보험금까지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들의 악랄함이 도를 넘었음을 확인했고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되어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고독한 영웅의 형상처럼 보였다. 태주는 집에 도착해 마당에 있는 개에게 먹이를 주며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중얼거렸다. 개는 꼬리를 치며 태주의 손을 핥았고 태주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태주는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최달식은 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태주를 보며 혀를 찼다. 그는 어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뻔뻔하게 밥을 얻어먹으러 붙어있냐며 비아냥거렸다. 태주는 묵묵히 마당을 쓸 뿐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황만석의 부하들이 굴삭기를 몰고 마을 입구에 나타나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굉음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짐도 싸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지만 용역 깡패들이 막아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달식은 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따지려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제야 최달식은 사위의 말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불안에 떠는 유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문 앞에 서서 굴삭기를 막아섰다. 작업 반장이 내려와 비키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태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은 사유지이며
법적인 퇴거 명령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깡패들이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지만 태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숨을 골랐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흙먼지 사이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마을을 향해 질주해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시계를 확인했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비서실장의 능력에 만족했다. 깡패들과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하늘과 도로를 번갈아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을 입구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인물은 한태주가 예상했던 지원군이 아니라 이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마군수였다. 검은 세단 행렬에서 내린 수행원들이 붉은 카펫을 깔듯 길을 꼬 마군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황만석과 악수를 나누었다. 주민들은 군수님이라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것이라 믿고 우르르 몰려갔지만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군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주민들을 벌레보듯 쳐다보며 개발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불순 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최달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군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건 사기 계약이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군수의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다. 마군수는 황 대표에게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라며 불쾌한 표정으로 헬기에 다시 올랐다. 그 짧은 방문은 주민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고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거대한 벽을 실감하게 했다. 헬기가 떠나고 난 뒤 황만석의 태도는 더욱 아나무인으로 변해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황만석은 용역 깡패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깡패들은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험악한 소음을 냈고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야구 방망이로 내려쳐 산산조각 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에 퍼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향의 향기가 아닌 파괴의 냄새였다. 김순자는 주저앉아 아이고 내 팔자애를 외치며 통곡했고 유나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한태주는 묵묵히 깨진 장독대 파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감정을 억누르며 가족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공포에 떠는 장인과 장모에게 자신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들은 태주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최달식은 내 놈이 재수없게 굴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며 모든 원망을 태주에게 쏟아부었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변명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태주는 마당을 점거하고 술판을 벌이는 깡패들을 무시한 채 뒤뜰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공구함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특수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드라이버와 펜치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태주가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침투 및 교란용 장비들이었다. 그는 오늘 밤 이 무법자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깡패들은 일부러 집안의 전기를 끊어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최달식의 집을 집어삼켰다. 집 안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고 밖에서는 깡패들의 비웃음 소리와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았다. 태주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창밖을 주시하며 깡패들의 동선과 인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의 종류를 파악했다. 총 15명, 대부분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개 중에는 회칼을 품고 있는 자들도 보였다. 태주는 유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귀에 속삭이며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나는 태주의 옷깃을 잡으며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태주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믿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소리 없이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치
그림자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깡패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보다 가벼웠고 호흡은 죽은 듯이 고요해서 술에 취한 깡패들은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가장 먼저 태주가 향한 곳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깡패들의 차량과 굴삭기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절단기로 차량의 타이어를 모두 펑크내고 엔진룸을 열어 중요 배선들을 끊어버렸다. 굴삭기에 유압 호스까지 절단해버린 그는 이제 그들이 도망칠 수단도 집을 부술 수단도 없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파괴 공작이 아니라 적의 기동력을 상실시키고 심리적인 고립감을 주기 위한 전술적인 행동이었다. 다시 집 근처로 돌아온 태주는 마당 외곽에서 망을 보고 있던 깡패 한 명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는 순식간에 깡패의 입을 틀어막고 경동맥을 압박해 기절시킨 뒤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렇게 외곽 경비를 서던 3명의 깡패가 차례로 사라졌지만 술판에 빠져있던 나머지 일당은 동료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낄낄거렸다. 태주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사겼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때 황만석에게서 전화를 받은 행동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슬슬 겁 좀 줘볼까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현관 유리를 깨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심효를 해서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다. 행동대장이 돌멩이를 들어 안방 창문을 향해 던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와 대장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악소리와 함께 돌멩이를 떨어뜨린 대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깡패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폈지만 태주는 이미 위치를 옮겨 그들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붕 위에서 기왓장 조각이 떨어져 다른 깡패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깡패들은 귀신에 홀린 듯 비명을 질렀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순식간에 그들의 술기운을 날려버렸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어둠을 틈타 그들의 무전기를 낚아채 숲속으로 던져버렸고 이로써 외부와의 연락마저 차단되었다. 행동대장은 겁에 질린 부하들을 다그치며 뭉쳐있으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는 창고 지붕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게 울려 퍼졌고 깡패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행동대장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악을 썼다. 태주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고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깡패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행동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고작 이놈이었냐고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주는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는 대장의 명치를 가격해 단숨에 무릎 꿇렸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대장을 보고 나머지 깡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태주의 움직임은 그들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깡패들은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지만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마지막 남은 깡패의 멱살을 잡고 황만석에게 전화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내 놈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도망칠 생각 말고 목 씻고 기다리라고 전해라. 태주는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깡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깡패들은 기어서 대문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정리된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태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폭력을 썼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태주는 기절한 깡패들을 대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위성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일 아침 실행될 작전명 심판의 날을 최종 승인하며 모든 법무팀과 감사팀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도 정보를 흘려 이 사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위 한태주가 아닌 천지그룹 회장 한태주의 냉철한 명령이었다. 통화를 마친 태주는 집안으로 들어와 촛불을 켜고 불안에 떠는 가족들에게 깡패들은 모두 돌아갔으니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말했다. 최달식과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정말로 조용해진 마당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태주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운이 좋았다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서둘러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유나만이 태주의 상처난 손등을 발견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약을 발라주었다. 태주는 유나를 품에 안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녀를 재웠다. 유나가 잠든 후에도 태주는 잠들지 못하고 방문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내일 밝혀질 자신의 정체가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유나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 밖 숲속에서는 천지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은밀하게 매복을 시작했고 드론들이 하늘을 날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황만석과 마군수는 자신들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축배를 들고 있었다. 태주는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는 신회를 했고 이는 곧 사냥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는 오늘 하루 사위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제왕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다시 황만석 일당과 주민들이 대치하기 시작했다. 황만석은 어젯밤 부하들이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경찰까지 동원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최달식 가족을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최달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경찰서장이 직접 내려와 최달식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경찰들이 달려들자 유나가 아버지를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그때 한태주가 천천히 대문을 열고 걸어 나오며 그 수갑 채우는 순간 당신들 인생도 끝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경찰서장은 태주를 보며 코웃음을 쳤고 내 놈은 뭐냐며 당장 체포하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하늘을 가리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한태주의 손가락이 가리킨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만이 쏟아지고 있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던 경찰서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이니 즉시 체포하여 서로 연행하라고 명령했다. 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곤봉을 빼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최달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최달식은 사위의 등 뒤로 숨으며 아이고나 죽네 소리를 질렀고 김순자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경찰 한 명이 최달식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한태주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 손목을 낚아챘다.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고 억하는 비명과 함께 경찰은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과 황만석 일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장은 감히 경찰에게 손을 대느냐며 흥분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나머지 경관들에게 일제히 덮치라고 소리쳤다. 4명의 경관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태주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유려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고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의 절제된 무술 시범을 보는 듯했다.
쓰러진 경찰들을 보며 황만석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는 저놈만 처리하면 보너스를 2배로 주겠다며 깡패들을 독려했고 쇠파이프를 든 건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유나는 어머니를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태주는 다수의 적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침착하게 급소를 타격하며 한 명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깡패들은 낙엽처럼 쓰러졌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던 사위의 돌변한 모습에 최달식과 김순자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던 무능한 백수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무적의 전사가 서 있었다. 마군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여 서장에게 총이라도 쏘라고 다그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장은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댔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듯 망설였다. 그 사이 태주는 마지막 남은 깡패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장을 노려보았다. 태주의 압도적인 무력에 눌린 황만석과 박철민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하고 위압적인지 두 사람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굳어버렸다. 태주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당신들의 악행은 오늘로 끝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때 박철민이 비열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구석에 떨고 있던 유나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는 순식간에 유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그녀의 목에 겨누며 인질극을 벌였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철민은 더욱 거칠게 그녀를 조이며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달식과 김순자는 딸이 인질로 잡히자 이성을 잃고 철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주가 팔을 뻗어 그들을 제지했다. 태주는 지금 자극하면 유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낮은 목소리로 장인어른을 진정시켰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박철민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태주에게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요구했다. 황만석과 마군수도 상황이 반전되자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태주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지금 그 칼을 내려놓으면 법적인 선처를 약속하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철민은 태주의 말을 비웃으며 칼날을 유나의 목 피부에 더욱 밀착시켰고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태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의 이성적인 통제선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발로 차 철민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철민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움찔하는 찰나의 순간 태주는 이미 그의 코앞까지 쇄도해 있었다. 태주는 철민의 칼 든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철민은 코뼈가 주저앉으며 뒤로 나동그러졌고 유나는 태주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태주는 쓰러진 철민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유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이제 그만하라고 애원했고 태주는 그제야 멈칫하며 주먹을 풀었다. 하지만 그의 살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주변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태주는 철민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리고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가족들을 보호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는 듯 했으나 궁지에 몰린 경찰서장이 결국 권총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당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서장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태주의 머리에 겨누며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쏴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막장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태주는 총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서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쏠 테면 쏘라고 도발했다. 그는 당신이 쏘는 그 총알이 당신의 파멸을 앞당길 것이며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장은 태주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총을 내리지 못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황만석은 옆에서 서장에게 쏴버리라고 부추기며 저놈은 범죄자라고 악을 써댔다. 마 군수 역시 지금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서장을 압박했고 서장의 눈동자는 공포와 광기로 흔들렸다. 최달식은 사위를 막아서며 차라리 나를 쏘라고 울부짖었고 김순자는 실신 직전까지 가서 숨을 헐떡였다. 태주는 장인어른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눈빛을 보냈고 다시 한번 서장과 대치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서장에게 당신은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고 권력의 개가 되어 시민을 탄압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장은 입술을 깨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총구는 여전히 태주를 향해 있었다. 태주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지금이라도 총을 내리고 자수하면 선처를 고려해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서장은 악에 바친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돌렸고 서장 역시 잠시 주춤하며 시선을 돌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한두 대의 차량이 내는 소음이 아니었고 마치 군대가 진군해 오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태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음을 직감했다. 황만석과 마군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저게 무슨 소리냐고 웅성거렸다. 흙먼지 사이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선두 차량의 깃발에는 천지그룹의 황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좁은 시골길을 가득 메우며 최달식의 집을 향해 다가왔다. 하늘에는 방송사 헬기와 천지그룹 전용 헬기들이 동시에 나타나 마을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평생 본 적 없는 장관의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서장은 힘이 빠진 듯 권총을 든 손을 아래로 떨구었다. 황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저건 재벌 회장이나 타는 차들이 아니냐고 중얼거렸다. 차량들이 멈춰서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도열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그들은 군대보다 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길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 마군수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황만석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가족들에게 이제 진짜 쇼를 보여주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장 앞선 리무진의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는데 그는 천지그룹의 2인자이자 태주의 최측근인 강 실장이었다. 강 실장은 태주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 뒤를 이어내린 수많은 임원과 변호사들도 일제히 태주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함성 같은 인사말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회장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그 한마디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고막을 때렸고 뇌리에 벼락처럼 꽂혔다. 최달식과 김순자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태주와 강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장은 손에서 권총을 놓쳐버렸고 쇠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황만석과 박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태주는 천천히 걸어가 강 실장을 일으켜 세우며 수고했다고 짧게 말했고 강 실장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다시 뒤돌아서서 멍하니 서 있는 악당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방금 전까지 그를 돼지치기라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이제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할지 명확해졌냐고 조용히 물었다. 황만석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회장님이라니, 천지그룹 회장님이라니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며칠 동안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청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쑥덕거리던 입을 다물고 태주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태주는 강 실장에게 손짓하여 준비해온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강 실장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태주에게 건넸다.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서장의 면전에 던지며 이것이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의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서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자신의 차명 계좌 내역과 뇌물수수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군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태주에게 다가가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태주의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았고 태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검찰에 넘기라고 짧게 명령했다. 마군수는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황만석과 박철민 앞에 섰고 두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다. 태주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당신들이 짓밟은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희망이었다고 꾸짖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될 것이며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고했다. 태주의 목소리는 판사의 판결문보다 더 엄중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천지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한태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고 마을은 침묵에 잠겼다.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과 하늘을 뒤덮은 헬기는 이곳이 더 이상 시골의 작은 마당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다. 한태주는 익숙한 듯 강 실장에게 손짓하여 임원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제왕적인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하대하던 마을 주민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 실장은 태주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의 지시대로 황금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커넥션 증거도 모두 확보하여 검찰 특수부에 넘겼음을 알렸다. 이 보고를 들은 황만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황만석을 내려다보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의 눈에는 피가 흐른다는 옛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황만석에게 당신의 회사는 오늘부로 공중분해될 것이며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황만석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태주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여 끌어냈다. 그의 비굴한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박철민은 구석에서 쥐죽은 듯이 떨고 있었는데
태주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자 그는 공포에 질려 헛구역질을 했다. 태주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이 자랑하던 그 돈과 인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제 알겠냐고 나직이 물었다. 철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조아렸고 태주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박철민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태주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달식과 김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박하고 돼지똥을 치우게 했던 사위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김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유나에게 의지한 채 겨우 서 있었고 최달식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태주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강 실장에게 준비해온 옷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비서들은 이동식 탈의실을 순식간에 설치하고 최고급 슈트를 대령했다. 태주는 유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탈의실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다시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탈의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한 태주가 걸어 나오자 탄성이 터져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고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유나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고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에스코트했다.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왕자와 공주를 연상케 했고 마을 안악들은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최달식 부부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최달식은 자신도 모르게 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태주가 급히 그의 팔을 잡아 만류했다. 태주는 정중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건넸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두 분의 태도에 큰 실망을 했다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다. 최달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순자는 부끄러움에 눈물만 흘렸다. 태주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검찰청 차량들이 도착했고 부패한 경찰서장과 비리 공무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장은 수갑을 찬 채로 태주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거드름을 피우던 권력자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한 그들은 태주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함성이 되었다. 태주는 강 실장을 시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과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지원은 자신의 아내인 최유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외지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유나의 이름을 연호했고 유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태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 고생했던 처가의 낡은 가구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들은 미리 준비해둔 트럭에서 최고급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내리기 시작했고 집은 순식간에 호텔처럼 변해갔다. 김순자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위에게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태주는 그런 장모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너그러이 받아주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태주는 비서진을 물리고 유나와 함께 조용히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정자에 올랐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고 아침의 소라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고요했다. 태주는 유나를 안아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서는 구속된 이장을 대신해 새로운 마을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황만석과 이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소중한 이웃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반성했다. 그들은 태주가 보여준 정의로움과 포용력에 감동하여 앞으로는 정직하고 화목한 마을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태주의 방문은 단순히 악당을 물리친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최달식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천지그룹 호텔 조리장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뷔페가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태주와 유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달식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내 사위가 최고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태주는 그런 장인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웃으며 잔을 받아주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최달식은 태주의 손을 잡고 내가 눈이 삐었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못난 아비라 딸을 고생시켰는데 자네 같은 훌륭한 사위를 만나 다행이라고 고백했다. 태주는 장인어른의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고 화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재벌 회장과 시골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느껴졌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 강 실장이 태주에게 다가와 서울 본사에서 긴급한 결제건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태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유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짧지만 강렬했던 처가 방문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고 태주는 다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천지그룹의 주식보다 더 값진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유나와 함께 처음으로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깊은 안식을 느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태주는 잠들기 전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음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를 완전히 끄고 유나가 마음 편히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강 실장과 경호 팀장이 대기하고 있었고 태주는 그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마을에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건립하는 장기적인 지원 프로젝트였다. 그는 일회성 돈잔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이 마을이 다시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자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주가 이 계획을 발표하자 최달식과 김순자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유나 역시 남편의 깊은 사려심에 다시 한번 반했고 그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 일행이 떠날 채비를 하자 마을 주민 전원이 나와 배웅을 했다. 그들은 태주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했고 태주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태주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돼지 축사를 치우고 밭일을 하며 흘렸던 땀방울은 그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걸음이 되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더 멋진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은 이미 최고의 남편이라고 속삭였다. 서울로 돌아온 한태주는 천지그룹 본사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의 영접을 받았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돼지 분뇨를 치우던 그가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복귀한 것이다. 익숙한 공기, 세련된 도시의 소음, 그리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태주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아우라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유와 관록이 더해져 있었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주는 가장 먼저 비서실장에게 청운마을 사건의 사후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예상대로 황만석과 그 일당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죄목은 사기, 협박, 뇌물 공여 등 셀 수 없이 많았다. 특히 태주가 직접 건넨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그들에게 단 1%의 자비도 베풀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시골 마을을 상대로 한 대규모 부동산 사기단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속보가 연일 보도되었다. 방송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황만석과 마군수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다.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호송차에 올랐으며 그 뒤로는 분노한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태주는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묵묵히 확인했다. 한편 태주의 지시로 청운마을에는 천지그룹의 복지재단이 주도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마을회관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로 탈바꿈했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왕진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태주는 약속대로 아내 최윤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마을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태주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그의 은덕을 칭송했다. 장인 최달식과 장모 김순자에게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사위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으스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을 박스 가득 담아 서울로 보내며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동봉했다. 편지에는 못난 부모를 용서해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빗둘배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태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화려한 명품 선물보다 더 값진 마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윤아가 태주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한 데이트를 즐겼다. 윤아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거두며 고향 마을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밝게 웃었다. 그녀는 예전에는 고향이 가난하고 부끄러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당신 덕분에 이제는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주는 윤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남산 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식사를 하며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추억처럼 이야기했다. 윤아는 태주가 돼지 축사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당신이 정말 섹시해 보였다고 농담을 던졌다. 태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주말마다 주말 농장에 가서 밭이라도 갈아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가식이나 비밀이 없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윤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커플링이 들어있었다. 태주는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된 프러포즈도 못했던 것 같다며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이 반지는 회장 한태주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 한태주로서 주는 선물이라며 영원히 당신만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윤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태주의 품에 안겼고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태주는 다시 한번 청운마을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비밀 자맹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문이었기에 마을 입구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풍요로워 보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최달식은 멀리서 사위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얼싸안고 반겼다. 태주는 마을 잔치에서 주민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격이 없이 어울렸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재벌 회장과 시골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는 노인들의 굽은 손을 잡아주며 건강은 어떠신지 묻고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쥐어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박철민의 부모님도 찾아와 아들이 감옥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로 사죄했고 태주는 그들을 위로하며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자고 격려했다. 용서와 화해가 어우러진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그날 밤 태주는 유나와 함께 예전 그 낡은 축사가 있던 뒤뜰을 거닐며 달을 올려다보았다. 악취가 진동하던 축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쁜 꽃밭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었다. 태주는 유나에게 이곳이 나에게는 초심을 일깨워준 성지나 다름없다고 고백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땅을 딛고 서 있는 두 발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곳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의 경영 철학을 대폭 수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천지그룹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태주는 파격적인 안건을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룹의 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임원들이 수익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태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기업은 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설득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의 임원들은 결국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태주의 이러한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기업이 천지그룹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로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지지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태주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세상의 찬사가 아니라 아내 유나가 보내주는 신뢰의 눈빛이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1년 후 태주와 유나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고 아이의 100일 잔치는 호텔이 아닌 청운마을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최달식과 김순자는 손녀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식처럼 아이를 축복했다. 태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버로서 그리고 한 기업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태주가 남긴 전설은 청운마을을 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다. 화려한 회장님의 신분을 숨기고 돼지똥을 치우며 가족을 지켜낸 한 남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권력은 남을 짓누르는 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태주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